안녕하세요. 스포츠 지도자가 알아야 할 법적 쟁점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맡게 된 법무법인 유한정률의 오반석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농구협회 지도자 강습회에서 스포츠 법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저도 스포츠를 많이 좋아하고 또 농구도 특히 좋아해서요. 학창 시절에는 열정적으로 뛰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며 방송기자가 되고 싶은 꿈을 갖고 있었고, 한 방송사에 방송기자로 입사를 했으나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진로를 바꾸게 돼서 변호사가 되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농구 지도자분들과 만나게 되어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제 스포츠 법률이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스포츠 폭력, 스포츠 안전사고, 성폭력, 스포츠 불법 도박, 그리고 스포츠 계약 등 다양한 주제가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는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또 나아가서 프로 지도자분들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주제를 좀 고민을 하게 되었고, 또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제가 고른 것은 스포츠 안전사고, 선수들이 부상을 입을 경우에 지도자에게 과실이 어떻게 인정이 될 것인지와 관련된 그런 쟁점과 스포츠 성폭력에 관해서, 특히 최근에 동성 간의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이슈가 된 사건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차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설과 스포츠 안전사고, 스포츠 성폭력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스포츠 안전사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논의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지도자는 선수가 운동을 함에 있어서 위험이 없도록 선수를 포함해서 시설, 환경 등을 잘 다뤄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지도자의 과실로 인해서 선수가 부상을 입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사망사고의 원인 분석을 조사를 해보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도자의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이런 것들이 3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이 된 논문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도자들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선수들의 부상이나 어떤 사고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앞서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농구 만화, 참 유명한 만화가 있죠. 슬램덩크라는 만화이고, 일본 만화이긴 하지만 저도 학창시절에 너무나도 재밌게 보았고, 또 많은 선수들이 그에 대해서 영감을 받아서 또 농구 선수로서의 꿈을 키우게 된 만화일 수도 있는데요. 이 만화 속에 지도자가 나오는데, 주인공이 뛰고 있는 북산이라는 팀의 안 감독님입니다. 근데 풍채가 이제 넉넉하시고 항상 인자하게 웃고 계셔서 왠지 느낌은 덕장이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느낌인데, 이분에 대해서 약간 다소 최근에 유머글로서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글들이 돌고 있습니다. 중학 시절에 MVP를 하고도 2년이나 방황을 하게끔 선수를 방치했던 부분이나 체계적인 훈련 없이 선수들을 그냥 막연하게 믿는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주인공인 강백호라는 선수가 있는데, 17살의 고1의 나이로 농구를 뒤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대회에서 선전할 만큼 굉장한 잠재성이 있는 선수인데, 전국대회 32강 우승 후보인 산원과의 경기에서 루즈볼을 잡던 중에 몸을 날려서 경기에 뛰는 중에 등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근데 이 선수는 안 감독님에게 자신의 전성기는 지금이라면서 경기에 계속 뛰겠다는 요구를 하죠. 근데 이제 안 감독님은 그에 대해서 특별한 반응 없이 경기에 출전시키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버저비터를 이 강백호 선수가 성공을 시키면서 경기는 승리로 끝나게 되지만, 결국 이 만화의 엔딩은 그 이후에 팀은 탈락을 하게 되고, 강백호 선수는 재활을 훈련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끝이 납니다. 지도자로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민이 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팀 전력이 열세한 상황에서 어떤 한 선수가 굉장히 자신의 능력 이상을 발휘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나 그 선수가 유망주일 때, 그런 상황에서 지도자는 이 선수를 부상이 입었다는 이유로 과감히 교체를 함으로써 휴식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지도자로서 많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프로 선수들을 지도하는 감독님들에게는 특히나 고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지도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알고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관련 법 조항에 대해서 그래도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그리고 또 이러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들이 일반적이지만, 그래도 이런 조문들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아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략히 소개를 드립니다. 일단 형법 조문으로는 266조, 267조가 과실치상, 과실치사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과실로 인해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그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과실이라는 단어가 조금 익숙할 수도 있지만 또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낯설 수도 있는데요. 이 과실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결과를 예견하고 예측해서 그 결과의 발생을 회피하려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을 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견과 회피, 이 두 가지 단어가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어떤 사고 발생을 그대로 두도록 용인하는 경우에 그런 것이 과실로 인한 책임이 될 수 있고, 이런 과실로 인한 책임은 형사상으로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죄가 있는데요. 이 업무상 과실이라는 것은, 이때 업무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무 일체를 말하는 것이고, 꼭 직업으로서 지도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어떤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면 이것이 업무로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운전을 반복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면은 이런 운전 업무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 보아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지게 되는데요. 지도자의 경우에는 특별히 어떤 지도자의 직책이 감독님이나 코치님이나 이런 직책이 있는 경우에도 포함이 되지만, 그런 직책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선수들에게 어떤 강의를 해준다든지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 그런 직책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의 책임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민법 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특히 초중고등학교 지도자분들과 관련해서는 753조의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과 관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분별해서 알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관련해서 그 책임이 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몇 살부터 그런 책임을 있다고 인정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판례는 개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만 12세에서 13세, 우리 나이로 보자면 중학교 한 1학년 정도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만 13세 4개월인 학생에 대해서 이런 책임 능력을 인정한 경우도 있지만, 만 14세 2개월인 학생에 대해서는 부정했던 판례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중학생 정도 되면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초등학생 정도 된 학생이 어떤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초등학생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누가 그런 책임을 지게 되느냐? 법정 대리인이나 그 법정 대리인을 가름해서 이 미성년자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자들, 즉 다시 말해서 지도자님이 그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는 감독자의 책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제1항은 부모 등 직접적인 법정 의무자의 책임에 대해서 의미를 하고 있고, 제2항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법 조항입니다. 이러한 보호 감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일으킨 어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지도자님들도 민사상의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포츠 안전사고는 좀 유형별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과실이라는 것이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지도자들로서는 어떠한 경우를 다룰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선수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의무가 있고, 운동의 성질에 따라서 안전 관리를 할 의무가 있고요. 선수 능력을 파악할 의무가 있고, 시설 안전 관리를 할 의무가 있고, 어떤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사후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건강 상태 파악 의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 활동은 적극적인 신체 활동을 수반하므로 지도자는 학생의 체력이나 몸 상태 등에 대해서 확인을 수시로 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위주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우선 레슬링 선수 김종두 사망 사건이 있는데요. 2003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전북 최고 레슬링 선수 김종두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뒤늦게 체전 대표팀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평소 몸무게인 56kg을 10kg를 감량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무리하게 체중을 빼는 상황이 되었고, 6.7kg를 뺀 상태에서 도저히 본인이 견디지 못해서 숙소를 이탈했는데, 지도자분들께서 다시 데려와서 땀복을 입혀서 훈련을 하던 중에 40분 정도 훈련을 하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형사 책임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레슬링부 감독과 코치가 이제 재판에 넘어가게 되었고요. 민사 책임으로는 이제 금고형이라 그래서 징역, 어떤 노동행위를 수반하는 징역은 아니지만 흔히 말하는 교도소에 갇혀 있어야 되는 금고형을 2년과 1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는 전북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2억 1,500만 원을 손해배상을 하고 또 학생에 대한 추모비를 건립하는 조건으로 이런 지도자들이 다소 감형된 벌금형을 받고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선수들의 컨디션을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지도자들은 또 결과를 내야 되는 어떤 부담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다 보니 이런 사고들이 발생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 선수를 출전시켜서 사망한 사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보여드린 어떤 한 만화의 이야기랑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보안 정상고 축구 선수 김모군이 2005년 연습 경기에 참가했다가 실신을 해서 시민성 급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운동을 금지하라는 의사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예약까지 잡았는데 다음날 이제 전국 고교 축구대회 감독의 지시로 후반전에만 출전했다가 심장마비로 결국 사망한 사건입니다. 나름대로 지도자님께서는 고민을 해서 선발 출전을 시키지는 않고 후반에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아마 투입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의사의 지시에 대해서 지도자분들은 조금 불신하실 수도 있고, 이 정도는 나 때 다 뛰었다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감독 지도자들도 책임을 질 수 있고, 또 이 경우에는 감독의 사용자인 학교 법인의 2억 1,6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적어도 알고 있으셔야지 선수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운동의 성질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위험 요소가 내재된 운동일수록 선수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해서 인식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공던지기 연습을 하던 중에 체력장을 하던 중에 야구부원이 끼어들어서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습니다. 고3 체육 시간에 2명의 학생들이 20명이 공 던지기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야구부원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공을 던지는 공을 받으려는 피해자의 눈을 맞춰서 상해를 입고 결국 손해배상 청구까지 입었던 사건인데요. 여기서 야구 코치는 체력장 연습을 하는 학생 대열에 야구부원이 끼어들어서 공을 던지지 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줘야 할 직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다는 판결을 받았고요. 체육교사는 이러한 야구부 코치와 협의해서 동일한 조치를 취하거나 직접 야구부원에게 주의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서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왔던 사례입니다. 또 야구 선수의 얘기인데요. 야구 선수가 훈련 중에 볼에 맞아서 상해를 입었던 사건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투수가 던진 공에 사인 미스가 발생해서 초등학교 5학년인 포수가 얼굴에 맞아서 눈을 맞아서 상해를 입었던 사건인데요. 이러한 사인 미스는 사실은 프로야구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스크나 프로텍터 등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연습을 하게끔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이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주지 않아서 결국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고 결과적으로 책임을 지는 상황이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체조부 선배의 무리한 변형 동작 지시로 전신불구가 된 사건도 있습니다. 2004년에 모 최고 3학년생이 감독이나 코치 없이 자율훈련을 하던 중에 후배들에게 무리한 동작을 지시를 해서 결과적으로 후배가 이제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서 훈련을 하다가 척추가 부러져서 전신마비에 이른 사건인데요. 지도자분들께서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자율훈련을 시키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충분히 있던 훈련 체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미성년자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임의로 무리한 동작을 지시하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훈련에 체계적인 접근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고 부득이하게 자율훈련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런 자율훈련을 이제 주도하는 선배 학생들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이러한 책임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도자에게는 선수의 능력을 파악할 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학생들의 기능이나 능력의 차이를 충분히 확인을 해서 서로 어떤 훈련을 붙여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레슬링이라든지 유도라든지 어떤 격투기 종류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선수들 간의 실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연습 경기를 하는 중에 큰 부상을 입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요. 레슬링 초보 선수가 실력 차이가 나는 선배와 훈련 중에
허리 부상을 입어서 7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건도 있고요. 일본의 사례이긴 하지만 전방회전 구르기 사건인데요. 중학교 2학년 체육 수업에서 체육교사가 다소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에게 충분한 지도를 하지 않은 채 전방회전 구르기를 무리하게 시키다가 부상을 입었던 사건이고, 역다이빙 사건이라고 해서 이것도 일본 사건인데, 수영에서 다이빙 훈련을 하던 중에 뒤로 도는 역다이빙 동작을 충분한 지도 없이 바로 들어감으로써 선수가 부상을 입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사후 조치 의무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요. 팔굽혀펴기를 하는 중에 심장 정지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서 응급 조치를 하지 않은 채 5분, 15분 이제 이렇게 시간이 자꾸 흐르다가 결과적으로 응급 조치가 지체돼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에 이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교육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지도자분들께서는 일단 이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지만,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적어도 심폐소생술이라든지 CPR 등에 대해서 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프로스포츠의 경우에는, 프로축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앰뷸런스를 의무적으로 대기하도록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강구되고 있는데요. 프로농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구단 차원이나 더 나아가서는 연맹 차원에서 이런 안전 대비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지도자들이 안전사고의 책임으로부터 조금 그런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자들에겐 시설 안전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3단 넓이 뛰기 시험 중에 하반신 마비 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건도 몸이 좀 뚱뚱하고 운동신경이 둔한 학생이 체육복도 제대로 입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보던 중에 이미 3차례나 넓이 뛰기에서 실패를 했는데, 이제 4번째 시도를 하는데 이미 많은 학생들이 뛰어서 모래가 엉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뛰게 하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모래에 착지를 함으로써 부상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도 선수가 매트 바닥에 미끄러져서 척추 손상을 입은 사건인데요. 이거는 농구 지도자분들께도 사실은 많이 발생하는 거지만, 농구 코트에 선수들의 땀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두고서 이제 프로 경기에서는 수시로 이제 그런 것들을 닦는 것들을 반복하고 있지만, 초중 고등학교 등 여러 가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이런 땀들을 제때제때 매트를 닦지 않고 그냥 훈련이나 경기를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선수들이 밟고 미끄러지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이런 것들도 시설 안전 관리 의무 위반으로 지도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도자 책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실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성과 그 결과를 회피할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기 마련인데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 수 없다고 본 판례들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발적이나 돌발적인 사고들을 말을 하는데요. 학생들끼리만 있을 때 벌어진 사고들의 경우에는 지도자의 책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크릴판을 던져서 눈을 맞춰서 각막 열상을 입힌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해자의 성격도 친구들과 잘 사귀고 피해자와도 원만한 관계였는데요. 우발적으로 쉬는 시간에 아크릴판을 던져서 다른 학생의 눈을 다치게 한 사건인데, 이에 대해서 선생님은 휴식 시간이었고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피된 사건이 있습니다. 또 휴식 시간 중에 그부를 폭행치상한 사건인데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도시락에 그부가 오물을 떨어지게 했다는 이유로 구타를 해서 상해를 입혔는데, 휴식 시간 내지 점심시간에 선생님이 안 계시는 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고, 또 이 학생도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는 원만하고 나름대로 책임감 있는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발적이고 돌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이상 지도자는 그에 대해서까지 책임이 있다고는 보지 않은 사건입니다. 또 씨름 연습장에서 장난 중에 다친 사건도 있고, 태권도 선수가 연습 중에 상해를 입은 사건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 선수들이 사실은 전국대회에 나가서 체육 특기생으로 입학이 예정되어 있다든지 전국대회에서 어떤 수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수한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발적인 사고나 장난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도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지도자 책임이 제한되는 와중에도 일부는 인정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초등학생 자살 사건인데요. 초등학생이 가해 학생들로부터 수개월에 걸쳐서 이유 없이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한 결과 충격 후 스트레스 등의 장애 등의 증상에 시달리다가 자살에 이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대부분 휴식 시간 중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수개월에 걸쳐서 지속되었고, 학교 내 집단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담임 교사로서는 학생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했더라면 이를 예측할 수 있었다,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또 피해 학생이 격리해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가해 학생들에게 반성문만을 제출받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안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지도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지도자분들께서는 어떤 학생들이나 선수들 사이에 어떤 폭력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누구 손을 들어줘야 될지 이런 것이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다소 미온적인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고 또 회피 가능했다고 보아서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스포츠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인데요.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인데, 하나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29건의 경상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300건의 잠재적인 부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잠재적인 수많은 부상의 건들을 줄여나가면 경상도 줄일 수 있고 또 나아가선 사망사고도 줄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 프로스포츠이든 학생들의 운동하는 과정에서든 사실은 어떤 큰 사고가 발생해야 뒤늦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어떤 제도가 갖추어지거나 어떤 조치들이 강구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큰 사고가 있기 전에는 중간 사고, 그리고 더 경미한 사고나 예측할 수 있었던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분들께서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작은 일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더 나아가서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민형사상의 책임이라는 어떤 부담감을 넘어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제는 스포츠 성폭력입니다. 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인, 정신적인 손상을 주는 행위를 말을 하는데요. 물리적인 강제력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적 송희롱, 음란성 메시지, 불법 촬영이라고 하는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자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인 폭력을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스포츠 성폭력이란 건 이런 성폭력 행위가 스포츠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말을 하는데, 이에 관해서도 일단 법률을 그래도 간단히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법 조항으로는 297조의 강간죄가 있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때 강간이라는 것은 성기와 성기의 어떤 결합으로 인해서, 강제적인 의사에 반하는 성기와 성기의 결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297조의 2항이 있는데 이거 중강간입니다. 뒤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중강간이라는 것은 성기를 제외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구강, 입이나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피해자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로 한 경우에 이러한 것들을 처벌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이 있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 예를 들어서 술에 취해 있다든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에는 준강간, 준강제추행이라고 하고 있고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해서 업무나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서 우위에 있는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지도자라든지 선배라든지 상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위와 같은 행위라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또 형법상에서 처벌도 하고 있지만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별도로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한 이런 성폭력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은 식으로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의 침입행위, 예를 들어서 여자 화장실에 침입을 했다든지 행위를 말을 하는 것이고요.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음란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들을 말을 하고,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불법 촬영 범죄를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별도로 마련해서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촬영, 예전에는 몰래카메라라고 많이 했었는데요. 조금 다소 이 몰래카메라라는 단어가 중립적인 단어고 좀 우스꽝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는 불법 촬영 범죄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에 관련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자면은
밤 9시 무렵에 마을버스에서 59세 남성이 바로 옆 좌석에 앉아있는 18세 여성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무릎 위 허벅다리를 부분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30cm 거리에서 정면을 촬영한 사건이 있고, 이에 대해선 유죄가 나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가해자가 무용 강사인 피해자를 쫓아가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탄 후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상반신을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검은색 레깅스를 입고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긴 티셔츠를 입었고요. 모자가 달린 옷을 입고 있어서 외부 노출된 신체 부위가 없었고, 상반신 전체가 촬영되었고, 특별히 가슴 부위가 강조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서, 그리고 반대편 구석에 있는 피해자를 전체적으로 촬영했다고 해서 무죄가 나온 판례입니다. 조금 이렇게 무죄가 나오는 판례들은 있지만, 최근에는 휴대폰 카메라가 많이 발달을 하고 스마트폰들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떠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지도자들은 이런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서도 지도자로서 학생들이나 선수들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실형 위주의 엄벌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피해자의 진술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진술이 모순되는 것이 적고, 그러한 피해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면 가해자가 그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대 입장을 표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신상정보 등 출입국 시 신고 의무가 또 발생하고요. 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자발찌가 부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폭력 범죄라는 것은 단순히 형법상의 벌금이나 어떤 징역형 외에도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질 수가 있고, 또 관련 업종의 취업 제한이라든지 신상 정보 공개라든지 전자발찌 부착 등의 여러 가지 추가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선수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런 부분에서 경계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최근에 좀 몇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추가된 부분입니다. 동성 간의 성폭력 사건인데요. 그동안 우리 사회는 동성 간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좀 다소 무관심하였거나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좀 예측을 못한 경향이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몇 가지 사건들이 수면 위에 오르고 성범죄 사건들이 엄벌주의를 택하게 되면서 이에 대해서도 스포츠계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건은 쇼트트랙 선수로 평창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땄었던 임효준 선수 사건인데요. 임효준 선수 사건에 관련해서는 이제 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제 강제추행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는데요. 이 임효준 선수가 2019년 6월 17일 오후 5시쯤에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웨이트 트레이닝 센터에서 안반 훈련 도중에 이제 대표팀 후배 황대현의 바지를 잡아당해서 신체 부위가 드러났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이제 호소를 해가지고 이제 재판이 진행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대한빙상연맹은 2019년 8월 8일 1년의 임효준 선수에 대해서 1년의 자격 정지를 내렸고, 임효준 선수는 자신이 어떤 성적 목적을 위해서 후배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재심을 신청했지만 바로 다음날 기각이 되어서 결국 자격 정지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형사상으로는 2020년 5월 7일에 유죄로서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되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수를 이수하라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면서 임효준 선수는 사실은 선수 생활에 있어서 또 1년의 자격 정지라든지 이런 한국 사회에서 성범죄자로서 낙인이 되는 것이 엄청나게 더 이상의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1심 판결 이후에 사실은 국적 포기를 했고 중국으로 귀화 절차를 밟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게 반전이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 27일 2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 5월 27일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임효준 선수의 무죄를 확정을 지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미 임효준 선수에 대해서는 성범죄자라는 어떤 낙인이 찍혀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그때 평창 금메달 리스트가 성범죄자가 되었다고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그 이후에 중국으로 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미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다시 재귀화의 문제 관련해서는 병력 특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돌아오기도 애매하고 굉장히 선수로서는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서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했는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도 피고인은 본인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엉덩이가 노출되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무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을 것이다 라고 판시하면서 강제추행의 요소는 가해자의 흥분이나 만족과 같은 주관적 목적까지는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임효준 선수는 내가 성적으로 흥분을 얻기 위해서 황대현 선수의 바지를 내린 것이 아니다. 그런 점을 강조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필을 했지만 재판부는 본인이 성적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바지를 내리고 그런 과정에서 신체의 중요한 부위가 노출이 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유죄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한 사건이고요.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들은 이러한 같은 논리에서 유죄가 많이 선고되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의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어떤 성적 수치심이라든지 피해자의 어떤 감정을 중점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되는 경향이 높은데 1심 재판부도 같은 맥락에서 그와 같은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그에 대해서 좀 다른 결론을 내렸는데요. 초점을 맞췄던 것은 이 임효준 선수와 황대현 선수의 사고 이전에 황대현 선수가 오히려 다른 여자 선수와의 장난을 쳤던 부분이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자 쇼트트랙 선수인 노도희 선수가 증언을 좀 해줌으로써 큰 영향을 끼쳤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임 선수의 행동에 앞서 먼저 여성 동료 선수가 암벽 기구에 오르니 피해자인 황대현 선수가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여성 선수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때려서 떨어뜨렸다. 그리고 여성 선수도 장난에 응하는 행태를 보인다. 그 다음 순서로 황대현 선수가 암벽 기구에 올라가자 임효준 선수가 뒤로 다가가서 반바지를 잡아당기는 행동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순간적으로 노출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임효준 선수의 행동이 단독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앞서 황대현 선수의 장난에서 이어진 것으로 본 것인데요.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피해 남자 선수가 여성 선수에게 시도한 장난과 분리해서 임 선수가 남자 선수의 반바지를 당긴 행위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한다고 보기엔 의심스럽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의 특성을 또 고려를 하였는데요. 이 쇼트트랙 선수들은 장기간 합숙하고 서로 편한 목적으로 마주치는 일이 흔하고 또 계주의 경우에는 남녀 구분 없이 엉덩이를 밀어주는 훈련을 하는데 동성인 임효준 선수와 동성인 피해자는 10년 이상 같은 운동을 하면서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성적 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효준 선수가 법률 조력가의 도움을 조금 더 잘 받았다면은 1심 선고가 되었을 때 좀 섣불리 그런 부분을 사실 귀화라든지 국적 포기를 진행하지 않고 끝까지 다퉈볼 부분이 충분히 있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법률적으로 조언을 받았는지는 조금 의문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지도자분들께서는 선수들이 동성 간 성폭력 문제로 휘말리는 상황이 되었을 때 단순히 그냥 화해를 하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미온적으로 대체하는 것보다는 그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함으로써 만약에 피해자 선수의 입장에서는 또 그 선수를 또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또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성폭력이라는 문제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의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러한 잘못이 있는지를 끝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정말로 시사하는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축구선수, 기성용 선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97조의 이 유사강간과 관련이 있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보면은 2021년 2월 24일
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2000년에 전라남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선배 선수 2명이 후배 선수 2명에게 구강성교, 입에 성기를 넣도록 강요하는 등의 성폭행과 폭행을 가했다는 내용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자비한 폭행이 가해졌기 때문에 피해자 2명은 번갈아 가면서 구강성교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폭로였습니다. 이 사건 폭로에서는 가해자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가해자의 신상이 2000년 당시에 초등학생이고 전라남도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축구 국가대표 출신의 최근 수도권 팀을 입단했다는 여러 정보에 부합하는 사람이 기성용 선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성용 선수가 이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함으로써 사건이 진행이 됐던 건입니다. 이 사건은 특징이 성폭행 가해 주장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형사 미성년자, 만 14세가 안 되는 형사 미성년자이고 공소시효, 중강간의 경우에는 10년이고 특소 중강간 2명 이상이 하거나 어떤 위험한 물건을 들이대서 이런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소 중강간이라고 하는데요. 특소 중강간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근데 그로부터 2000년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서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도 없고 손해배상 책임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민사상으로도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에서 흔히 말하는 미투 사건의 어떤 일환으로서 폭로가 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민형사상으로는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일종의 어떤 협의 내지 가해자에 대해서 폭로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성용 측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성폭력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추후 이와 관련된 오명으로 입은 피해와 향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고요. 이에 대해서 또 피해를 주장하는 2명은 기성용 등의 가해 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인이 2명 있다, 그리고 증거도 있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만 법원을 통해서만 제출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민형사상의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기성용 선수의 고소를 부추겼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자신들을 고소를 하면 그 고소권에서 형사상이든 민사상이든 재판 자리에서 자신들이 진실로 그러한 가해 행위, 성폭력 행위를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겠다, 법원에서만 제출하겠다라고 오히려 기성용 선수에게 고소를 독촉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기성용 선수 측에서는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3월 22일 기성용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기성용 측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2명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 고소장을 접수했고 동시에 5억 원의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 법률 대리인이 건강상의 이유를 사임을 해서 아마도 대신할 법률 대리인을 지금은 선임되었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사건이 진행 중인 사건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 여부를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 사건이 또 시사하는 바는 이제 이런 동성간 성폭력 사건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임효준 선수와 같이 성인들에게서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에게도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다. 심지어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를 주장하는 두 명에 대해서 오히려 이들이 가해 행위를 중학생 때 자신에게 했다라고 하는 자들이 또 등장을 해서 사건이 사실 많이 미궁으로 들어갔는데요. 어찌되었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어른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심지어 이런 행위까지 할 것일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동성간 성폭력의 잠재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지도자로서는 위와 같은 성폭력이 지도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예견이 가능하였는지, 회피가 가능하였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이러한 책임 여부를 떠나서 애초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대학 및 프로 지도자들은 소속 선수가 과거 학창시절에 위와 같은 형태의 성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그와 관련한 계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계약 해지 문제라든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구단이나 연맹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계약 문제에 있어서 방어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이러한 학창시절의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대학이나 프로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스포츠 성폭력과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한 강의를 마칩니다. 이제 궁금하신 것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지도자분들께서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참 학창 시절에 많은 기억들을 갖고서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성장을 하죠. 저도 학창 시절에 지금 지나보면 많이 혼났던 기억도 있고 힘들었던 기억들도 있지만 또 좋은 기억들이 남아서 또 선생님들이 저에게 해주었던 좋은 말들이나 또 신경 써주셨던 부분들을 가슴속에 긍정적인 에너지로 삼아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도자분들께서는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많은 고민과 또 자신이 지도자로서 어떤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야 되는 부담과 또 학생들의 어떤 미래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충돌하는 상황이 있을 텐데요. 어떠한 결과를 발생하든지 간에 학생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과 따뜻한 마음으로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 또 대학 및 프로 지도자분들께서도 더 좋은 플레이를 통해서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바라며, 법률적인 분쟁이 없도록 사전에 항상 예방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하며, 또 발생할 때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사고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